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3천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의 국방비 증가 이유, 그리고 오늘 한번 심도 깊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달 초에 우리나라 이제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그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의 안보가 매우 심각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무려 2조 2천억 달러, 한화로 치면은 3천조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상 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부 지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국방비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국방비는 뭐하고 연동이 되느냐 하면 위협의 유무와 위협의 과다와 네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냉전이 되면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 WTO, 그러니까 구바르샤바 체제가 해체가 되면서 네네. 유럽에는 평화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을 줄이게 되고 있던 군사력마저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 의해서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비가 줄어들겠죠. 네. 그런데 이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14년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부 돈바스 지역하고 네. 크림 반도만 합병을 해서 갔죠.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2년 2월 달에 있었단 말이죠. 벌써 2년하고도 8개월이 이제 지난 그러네요.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3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유럽으로 봐서는 유럽 전체가 이런 지금 경쟁한 이제 위협에 놓이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냉전 시대에 그렇게 낮았던 국방비로는 전혀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나토는 군사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 네네. 또 하나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이란 뭐 이런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서 네. 현재는 군비 경쟁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국방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죠. 지금 보면은 나토 회원국 중에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를 넘는 나라가 10년 전엔 3개 국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무려 23개국으로 늘었다라고 해요. 2%면은 저도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국방비가 GDP 대비 2%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각 나라의 이제 GDP 대비 2%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집권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럽을 지켜주는 거는 좋지만 분담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우리 GDP의 거의 3.6% 네네. 정도를 이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지금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은 2% 이하로 쓰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나토에 속해 있는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들도 아니고 네. 다 부자 국가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정 적자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지켜주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은 적어도 2% 이상은 내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를 넘었던 국가는 8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네.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23개국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한다면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 대비 3%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무기 수출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그 교수님이 저희 실장님이 계속 나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뭐 나토 하면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기구인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기구입니까? 나토라고 하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네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대서양이니까 여기에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서유럽이 포함된 것이 북대서양
이제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1945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소련이 동유럽을 공산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의 평창 정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포함한 서유럽 지역에서 아차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많은 국가들이 공산화될 가능성이 있겠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 등 12개 국가가 하나의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나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 뒤로 이제 회원국들이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서 탈냉전이 되니까 과거에 바르세바 조약기구에 있었던 나라들도 다 들어오게 되고 그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들어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제 핀란드하고 스웨덴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중립을 유지했던 국가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국가를 중립으로 두면은 안 되겠다. 그렇죠. 나토에다가 맡겨야 되겠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 그렇게 몇 개국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려 32개국으로 그 회원국이 늘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구가 됐네요. 네네. 지난주에 그 나토 사무총장이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마르크 루이터라고 네네. 네덜란드 총리하셨던 분이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새로운 나토 사무총장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10월 17일에 나토 국방부 장관 회의가 있는데 네. 거기에 한국, 일본, 그다음 호주, 뉴질랜드 네. 이렇게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우리는 그 대서양도 아닌데 네네. 왜 참석을 갖다가 요청했을까요? 네, 이제 그만큼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가 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나토 정상회담에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올해 연 3년 동안 IP4의 대표로서 참석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네. IP4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4개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국방장관을 초청했던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상회담에서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방장관 회담에까지 IP4의 국방부 장관을 초청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유럽의 안보와 그리고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봐서는 안보의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를 더 챙기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핵심 국가 중에 하나로 네네.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됐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네네. 같고요. 그런데 그 나토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미국도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 미국이 가입되어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불안해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것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사실상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고 그중에서도 상임이사국 5개 나라는 정말 그 멤버가 퍼머넌트하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은 계속해서 2년마다 임기가 바뀌어도 그 상임이사국은 계속해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토권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이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네네. 러시아가 다른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유럽 국가들의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접해 있는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러시아의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안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국방비 정액이 이렇게 급격하게 유럽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자주국방이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네. 자주국방인데 그래도 혼자서 이 세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혼자서 자주국방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연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나토라고 하는 것이 제5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내가 만일 침략을 받으면 네. 예,
어떤 다른 우리 해운국의 다른 해운국이 침략을 받으면 마치 내가 침략받은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다. 이것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all for one, one for all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내가 침략을 받아도 내 다른 해운국들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방어를 해주겠구나 하는 데다가 이제 자신을 의탁하는 거죠. 물론 자주 국방과 함께 그런 집단 방위 체제에 자신의 안보를 맡기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경향으로 인해 가지고 국방비 증액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폴란드가 특별히 이제 국방비 증액이 많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이제 K 방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K 방산에도 아주 큰 기회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차 세계 대전 때 러시아하고 또 독일에 의해서 분할된 경험도 있고 지금도 이제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시아하고도 국경을 접하고 있고 러시아의 여계지인 킬라닌그라드라고 하는 것하고도 접경을 연하고 있거든요. 국경을. 그래서 언제든지 침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올해 국방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3.9% GDP에 그렇게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제 불안을 느끼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방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무기들은 다 오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필요하는 무기를 공급받았으면 좋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K2 전차 9,800대, K9 자주포 648문, 천무 다령잔 288문, FA-50 경 공격기 48대 여기에 대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일부는 이제 이미 갔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생산해서 가는데 아마 이걸 전체적으로 나중에 유지비까지 하면 50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돈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에서도 워낙 우리나라 제품이 좋다 보니까 지난 8월 15일 날 폴란드 국군의 날을 행사를 했는데 국군의 날 행사할 때 우리나라 전차, 우리나라 자주포 이게 제일 앞에 서서 갔어요. 그러니까 뭐 폴란드도 자랑스러워할 만하지만 대한민국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70년대 ADD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K방산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젊었을 때 이제 군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무기 체계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무기 체계하고 비하면은 뭐 이거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뭐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곳에서도 K방산이 인기가 높다라고 하는데 뭐 마찬가지 이유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장갑차가 이제 차륜으로 가는 게 있고 궤도로 가는 게 있거든요. 차륜으로 가는 것은 페루에 수출을 하고 궤도로 가는 것은 호주에 수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K2 이제 전차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폴란드하고 또 루마니아에 수출을 하고 K9 자주포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아마 이 K9이 가장 많은 국가에 수출할 텐데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인도, 터키, 이집트, 말레이시아, 카타르 이런 데다가 지금 수출하거든요. 아마 전 세계 이 포의 한 50%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FA-50이라고 하는 경항공기 그것도 태국, 필리핀, 콜롬비아, 폴란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대공 무기 체계죠. 천궁2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다양한 제품의 그런 우리 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포의 50%가 대한민국 포다. 이렇게 우리나라 방산이 K방산이 잘 나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크게 보면 한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가격 이제 워낙 우리 뭐 평상시에도 뭐 그냥 어떤 물건 살 때 가성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좋다는 거거든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제
독일의 우리 전차가 뭐 레오파드 전차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대 값이요 450억입니다. 450억 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K2 전차는 150억이거든요. 네네. 게다가 그 450억의 레오파드 전차는 전부 다 장전을 할 때 손으로 수동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으로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사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가격 싸죠, 성능 좋죠. 그러니까 아마 레오파드하고 이걸 비교해 보면 이걸 선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첫 번째는 가성비고요. 두 번째는 납기입니다. 깜짝 놀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해줄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는 납기일보다 더 먼저 갖다 줘요. 폴란드가 그걸 보고 이제 놀란 거죠. 네. 언제까지 몇 대를 갖다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한 날보다 더 빨리 갖다 줬거든요. 세 번째가 아마 애프터 서비스일 텐데요. 아주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 수입하는 나라의 요구를 이제 충족시켜주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합작 생산을 하자. 그러면 이제 합작 생산을 해주도록 하고 공동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을 어느 부분을 해달라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주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것이 전부 다 판매할 때 가격에 다 이제 반영을 하죠. 마지막 하나는 아무래도 신뢰성의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북한하고 이렇게 지금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훈련하면서 사격을 하고 그러면서 무기 체계가 끊임없이 검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5가지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산 무기 체계를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방산에 대한 내수 규모 자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규모의 경제가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성비를 우리나라가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수출하는 거는 이른바 락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그래 봉쇄 효과. 그래서 한번 무기를 팔면 AS 비용이 계속 나오니까 100억 불 수출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300억 불의 효과가 있는 아주 효자 상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이거는 뭐 비단 뭐 네네. 무기 체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타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자동차 현대의 어떤 A 제품을 쓰는데 그거 고장 났는데 B 제품 가지고 갖다다가 거기다가 정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무기 체계를 수출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거기에 수리 정비 소요가 드는데 네. 수리 정비 소요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자체가 전부 다 우리 부가가치로 이제 수출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군비 경쟁을 살펴봤는데 네네. 그 모두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상에는 지금 또 하나 전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하마스, 헤즈볼라, 그다음 뭐 네. 이란까지도 볼 수 있고 이걸로 인한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많죠. 우선 뭐 그냥 굳이 이렇게 중동전 얘기 안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이제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나라인데 이게 이제 1등부터 이제 얼마만큼 쓰느냐 쭉 순서를 보면 2등부터 15등까지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네네. 미국의 국방비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의 미국의 국방비 예산이 얼마냐 하면 8,860억 불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굳이 얘기하면 1,219조가 될 텐데 드디어 1,000조국이 넘었습니다. 1,000조국. 네. 그러니까 전 세계 국방비의 40%를 네. 사실상 미국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중에 일부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아마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전체로 보면 중동으로 봐서도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4%까지 네. 지금 늘어난 상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우디, 카타르, 오만 이런 나라들도 국방비를 크게 정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궁금해지는 게 네네. GDP 대비 국방비를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절대 금액은 좀 적을지라도 네. 그 GDP 대비로 따지면은 북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쓰느냐 하고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통계상으로 얼마만큼 쓰느냐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이제 스톡홀름 그 평화연구소에서 나오는 시펄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에 각국의 이제 이런 그 얼마만큼 GDP에서 사용되는 게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우크라이나라고 봐야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니까요. 통계상으로 네네. 보면 37%.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 그냥 네. 일반적인 나라로 봐서는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폴란드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봐야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7%, 러시아가 6% 이런데 네네. 북한은 얼마 안 쓰는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GDP의 4분의 1 정도를 지출한다고. 4분의 1. 네. 네. 이게는 이제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이걸 다 봤는데 그때 보니까 북한이 쓰고 있는 그 국방비는 적어도 북한 예산의 약 4분의 1, 뭐 26%까지 쓰고 있더라. 그러니까 네네. 그것은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정도 쓴다는 얘기입니다. 참 예산의 그 26%를 국방비에 쓰면은 나머지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네네. 생각이 듭니다. 예. 전쟁이 발생하니까 국방비가 늘고 또 국방비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불안해지는 게 이제 사람의 심리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또 북한이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고 뭐 오물풍선 계속 날라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몇 등 정도로 보면 될까요? 대한민국에 이제 국방비를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은 한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10위권이요? 10위권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파이어파이터라고 하는 그 보고서가 이제 해마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국의 군사력 지수가 나와요. 군사력 지수가 나오는데 그 군사력 지수에 나온 것을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세계에서 한 5위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정도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에 나오는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북한은 이제 이 재래식 군사력만 따질 때는 몇 위 정도 나오느냐? 36위 정도. 재래식 군사력만 봤을 네네. 때 그렇게 지금 나오니까 한국은 지금 국방비를 쓰는 것은 세계 10위권이지만 군사력은 세계 6위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네네. 보죠. 상당히 군사 강국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군사 강국이라고 봐야죠. 네네. 실제로 군사 강국입니다. 네네. 네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계속 국방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전 세계적인 이와 같은 국방비 증액 추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위협이 얼마나 많으냐 다시 이제 모두로 돌아가면 결국은 이제 국방비는 어디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느냐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위협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군비 경쟁이 시대고 네네.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국방비를 계속해서 정액시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안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님이셨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